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원소 주기율표에서 원자 번호 3번에 해당하는 리튬은 전기차와 배터리의 핵심 소재로 사용돼서 하얀 석유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최근까지 리튬 시장은 극심한 중국발 공급 과잉 사태로 리튬 가격이 90% 가까이 폭락하기도 했었는데요. 최근 세계 최대 배터리 제조업체인 중국의 CATL이 리튬 광산 운영을 일시 중단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리튬 가격이 반등하고 2차 전지 관련 주가가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부진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에는 희소식인데요. 회복의 신호탄이 될 수 있을지 글로벌 경제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통신원 취재수첩은 파키스탄 소식 준비했습니다. 대표적인 친중국 국가로 꼽히는 파키스탄이 최근 미국에 밀착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죠. 파키스탄의 군부 실세인 아심 무니르 육군참모총장이 두 차례 미국을 방문하면서 그 배경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은 통신원 연결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8월 14일 목요일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현지 시각으로 13일 트럼프 대통령 및 유럽 주요국 정상과의 통화 이후 각국이 합의한 5대 일반 원칙을 공개했습니다. 원칙의 핵심은 각국이 우크라이나 문제 관련해서는 전적으로 우크라이나와 논의한다는 건데요. 우크라이나 배제한 영토 협상 여지를 줄이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원칙에는 또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유럽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관련 행보를 제약할 수 없다는 내용과 오는 15일 미러 정상회의에서 합의가 도출되지 않을 경우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스라엘군이 가자 지구 북부 인구 밀집 지역인 가자시티를 장악하기 위한 군사작전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이알 자미르 참모총장이 지휘부 회의를 열어서 정치권이 지시한 가자 지구의 다음 단계와 관련한 핵심 구상을 제시했고 이를 승인했다고 이스라엘군이 밝혔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하마스 격퇴와 전쟁 종식을 위해 가자 지구 완전 점령을 추진 중이며 최근 안보 내각에서 첫 단계로 가자시티 장악 방침을 의결했습니다.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이 미 연방준비제도를 향해 0.5%포인트 금리 인하를 요구했습니다. 베센트 장관은 최근 노동부가 지난 5월과 6월 고용 증가 수치를 대폭 하향 조정한 것과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시장 예상치를 하향한 것을 언급하면서 대폭적인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 향해 대규모 소송을 고려한다고 있다면서 금리 인하를 촉구했는데요. 재무장관까지 나서서 연준에 대해서 금리 인하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광복 80주년 앞두고 축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현지 시각으로 13일 미국 정부를 대표해 광복절을 기념하는 한국 국민들에게 진심 어린 축하를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루비오 장관은 70년 넘게 미국과 한국은 공통의 가치와 상호 이익을 바탕으로 동맹을 굳건히 지켜왔다면서 이재명 정부와 함께 철통 같은 한미동맹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다음 달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인도 현지 언론들은 모디 총리가 유엔 총회 기간 트럼프 대통령 포함해서 젤렌스키 대통령 등 연쇄회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보도했는데요. 모디 총리의 방미 목적은 표면적으로 유엔 총회 참석이긴 합니다만 핵심 목표는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최근 양국 관계 악화 원인인 관세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인도에 25% 상호관세 발표를 부과한 데이어 지난 6일에 25%를 추가해서 50%의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미국은 지난 4월부터 인도와 상호관세 등을 두고 5차례 협상을 벌였습니다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외신캐스터 조윤주 씨가 전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소식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인데요. 진짜 최후 통첩. 네. 이러다가 진짜 그럴 수도 이렇게 있습니다. 나오겠어요?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뭐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에 대해서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하고 나서 뭐 제재를 가하겠다, 뭘 어떻게 하겠다 여러 번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지금 오는 걸 보면 사실 모든 것이 별 효과가 없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번에 진짜 최후 통첩이라고 말했습니다. 조건은 러시아가 전쟁을 끝내지 않는다면은 만약에 종전을 거부한다면은 러시아가 매우 심각한 결과를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경고했습니다. 이번엔 진짜 끝내자. 네, 이런 맞습니다. 얘기죠. 트럼프 대통령이 13일 날 유럽 정상들과 전화회를 했었는데요. 그러면서 이런 경고를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회의에서 유럽 국가 정상들은 미국과 러시아 간의 정상회의가 트럼프가 푸틴에게 그 우크라이나 영토 할애에 대해서 이제 합의를 한 다음에 젤렌스키 대통령의 이걸 강요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트럼프가 이런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서 최후 통첩을 날린 것으로 보인다고 외신들이 분석을 했습니다. 네. 미로 정상회담이 15일 날 알래스카 앵커리지 열리는데요. 이틀 전에 유럽 정상들이 이제 전화 통화하면서 이런 요구 사항들을 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 영토 문제에 대해서 우크라이나 대통령 말고는 그 누구와도 절대 협상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고 하고요. 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유럽 국가들과의 전화회의에 대해서 10점 만점에 10점짜리 회의였다라면서 만족감을 표시했습니다. 네. 트럼프는 푸틴 대통령이 만약에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에 합의하지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라는 질문을 받았는데요. 그랬더니 매우 심각한 결과가 따를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러나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할지는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진짜 최후 통첩이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유럽 정상들도 이 전화 통화 회의에 네. 대해서 만족감을 표시했다. 물론 이게 네. 트럼프 대통령의 말입니다만. 네, 맞습니다. 네. 일단 뭐 독일 총리도 젤렌스키 대통령과 통화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가 매우 건설적이었고 좋은 대화가 됐다라고 얘기를 전달했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에서 최우선 과제 중에 하나가 휴전 합의 이게 그 때문에 이걸 강력하게 얘기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메르츠 독일 총리는 만약에 알래스카 회담에서 러시아 측에서 그 어떤 변화도 만약에 없다면은 네. 미국과 유럽연합이 반드시 아주 강력하게 압박을 가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달했고 우크라이나에 평화가 올 것일 희망이 좀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영토 할애에 관해서는 어떤 진지한 대화도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트럼프는 자신의 정상회담 목표가 휴전 협정 타결한 점을 분명히 밝혔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마르크 리터 나토 사무총장도 유럽과 미국 동맹은 전쟁을 끝낸다는 점에서 하나로 의견을 모았고 이제는 이 모든 결정이 푸틴의 몫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다음 키워드 이어지는 내용이 될 텐데요. 네. 이렇게 손발이 안 맞아서야가 네. 키워드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유럽연합은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 과정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당장 참석을 못하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우크라이나가 좀 덜 불리하도록 조건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오르반 빅토르 헝가리 총리가 이 미국과 러시아 정상회담 앞두고 러시아가 이미 전쟁에서 이겼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물론 헝가리 총리가 친러 성향이긴 합니다만 네. 굳이 미러 정상회담 앞두고 이렇게 논란이 될 만한 발언 할 필요가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오르반 총리가 유튜브 채널 출연해서 마치 전쟁이 끝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면서 우크라이나는 전쟁에서 패했고 러시아가 이겼다. 뭐 이런 식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관건은 우크라이나를 지원한 서방이 언제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러시아가 이겼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결과를 받아들이냐 이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오르반 총리는 또 유럽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시절부터 러시아와 협상 기회를 이미 놓친 것이고 이제 유럽연합의 관여 없이 유럽 미래가 결정될 위험에 처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마치 본인은 유럽 국가가 아닌 것처럼.
그렇죠. 예, 근데 본인도 유럽과 맞거든요. 예. 헝가리도 유럽연합 멤버고요. 그리고 나토 회원국인데 친러 성향이어서 이런 말을 한다고 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회의를 앞두고 너무 초치는 말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 간의 회담에 대해서 지금 유럽연합이 초대를 받지 못했는데 이런 것도 굉장히 우스꽝스럽고 한심스럽다라면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헝가리는 말씀드렸던 유럽연합의 공동성명에 혼자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네. 오르반 총리의 발언은 유럽 각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과 만나기 전에 우크라이나와 유럽의 입장을 설득하고 또 이해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데 혼자서만 이렇게 따로 다른 행보를 취하고 있습니다. 네. 유럽연합의 러시아 제재 결정 과정에서도 빈번하게 헝가리는 제동을 걸었고요. 우크라이나가 유럽연합 가입하는 데 있어서도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손발이 정말 안 맞는 모양새를 네, 맞습니다. 보이고 있네요. 다음 키워드입니다. 다다익선. 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후임자를 결정하게 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후보로 11명을 검토하고 있다고 미국의 CNBC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뭐 지금까지 거론되지 않은 인물들도 새롭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데이비시스 저버스 제프리스 최고시장 전략가 그리고 데리 린지 전 연준 이사 닉 리더 블랙록 글로벌 채권 최고 투자 책임자 이런 사람들이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2명의 캐비닛이 있습니다. 캐비닛이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 이제 이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얘기한 사람이고요. 네. 그리고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가 포함이 됐습니다. 이외에도 뭐 연준 부의장 포함해서 뭐 총 11명 정도가 후보군에 들어가 있다고 CNBC 방송이 보도했는데요. 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이 모든 후보자를 인터뷰하고 나서 명단을 추려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명단을 주게 될 것이라고 CNBC 방송이 전했습니다. 하지만 또 트럼프 대통령이 또 같은 날 차기 의장 후보를 3명에서 4명 정도로 자기가 추렸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과거 관행 대비해서 좀 일찍 지명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 밝혔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가장 명확한 것은 차기 의장 후보를 미국 정부가 들여다보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네요. 숫자가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네. 어쨌든 이렇게 되면은 차기 의장을 누구를 할 거라는 얘기가 좀 조만간에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네. 이러면은 현직에 있는 파월 의장 힘이 아무래도 빠지게 될 것이고 네. 이렇게 그림자 의장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려고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기가 아직 좀 많이 남았죠. 네, 내년 5월까지거든요. 네, 네. 그런데 또 CNBC에서는 만약에 혹시라도 11명 후보를 다 검토를 한다면은 시간이 꽤 오래 걸릴 수가 있고 또 통화 정책에 혼란이 있을 수 있다라면서 좀 부정적인 그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자, 다음 키워드입니다. 선택의 기준은 IQ. 네. 네. 미국 실리콘밸리 이야기인데요. 네. 배아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자녀의 지능지수 IQ를 높이는 부모들이 있다는 소식이 드러났습니다. 네. 배아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그렇습니다. IQ를. 그러니까 네. 배아에는 사실 IQ가 나올 수가 없죠. 그런데 그렇죠. 여기서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이 배아를 선택하면은 IQ가 높은 아이가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식의 논리가 되는 건데요. 좀 무섭지 않으세요? 예, 네. 그러니까 미리 네. 선택을 한다는 건데. 그렇죠. 예. 월스트저널은 실리콘밸리에 있는 특히 이제 캘리포니아 베이 지역에서 인간 배아 유전자 검사를 제공하는 스타트업들이 꽤 요즘 많아지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업체들은 배아 유전자 검사와 그리고 이걸 통해서 IQ 예측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는데요. 부모들이 이 서비스를 받아보고 여러 배아 중에서 어떤 배아를 선택할지를 선택하는 건데 소위 말하는 맞춤형 배아 선택 서비스인 겁니다. 근데 사실 배아는 난자와 종자가 만나서 이제 수정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시험관 시술 해보신 분들은 알 텐데 사실 이제 배아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다 착상시킬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배아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네, 네, 근데 거기서 또 선택을 또 한다는 하는 거죠.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뭐 엄마 입장에서는 네. 상당히 많은 양의 난자를 인공적으로 만들어서 결국은 시험관 시술을 통해서 아이를 만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게 비용이 적게는 비싸겠죠? 네, 6,000달러, 800만 원에서 많게는 5만 달러, 7천만 원까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똑똑한 아기를 갖고 싶어하는 실리콘밸리의 부모들이 많아지면서 서비스를 찾는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스타트업 한 관계자 말에 따르면 실리콘밸리에 있는 부모들이 아이의 높은 지능을 선호하는 경향이 좀 두드러진다 이렇게 설명했다고 합니다. 네, 부모 의지대로 이제 선택을 네. 하겠다는 건데 아직
태어나기도 전인데 네. 이게 뭐 윤리적으로도 그렇고 법적으로도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 텐데요. 그 제가 지난번에 왜 미토콘드리아로 이제 연결되는 예. 유전적인 질환 때문에 이제 그걸 없애기 위해서 엄마 2명, 아빠 1명 아기가 맞아요. 태어났다 말씀드렸는데 네. 그건 사실 뭐 유전적인 질환을 피하기 위해서라는 명분이 있을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이건 단순히 내 아이의 IQ가 높았으면 좋았으면 좋겠다. 좋겠다. 똑똑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에 대해서 실리콘밸리의 능력주의 문화가 반영된 현상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버드 의대에서 통계 유전학자인 구세보 교수 얘기는요. 자신들이 똑똑하고 성취를 이뤄냈기 때문에 좋은 유전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 자리에 자신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자녀들도 똑같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선택을 하는 것 같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IQ를 예측하는 것이 정확하냐? 이건 또 다른 문제가 되는 건데요. 네. 왜냐하면은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의 한 교수 얘기로는 현재 모델을 가지고 한다고 하더라도 사람 간의 인지 능력 차이가 5에서 10% 정도만 설명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이제 설령 선택을 한다고 하더라도 평균적으로 점수가 IQ가 3점에서 4점 정도 올라갈 뿐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너무 높은 IQ를 선택을 하게 되면 의도치 않게 뭐 다른 질환이 발생할 위험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감안을 해야 될 거라 경고했습니다. 윤리적인 문제도 물론 당연히 있습니다. 스탠퍼드 대학교 생명과학 법센터장은요. 부자들이 슈퍼 유전을 가진 계층을 형성해서 모든 것을 차지하고 나머지를 노동자들에게 일을 시킨다. 이런 공상과학서에 나올 법한 얘기인데 이게 진짜 현실에서 벌어지면 이건 정말 공정한 사회인가라고 물음표를 던져봐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미국에서 일부이긴 합니다만요. 최고급 유치원에서 IQ 검사 결과지를 제출해라 이렇게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고요. 네. 또 실리콘밸리 부모들이 굉장히 뭐 개방성이 높다. 좋게 말하면 그렇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도덕적 딜레마에 대해서 그닥 부담을 느끼지 않는 것 같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짚었습니다. 네.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네, 네. 계획대로 의도대로 인생이 되지 않는 게 인생이라고 저는 생각을 네. 하는데. 그리고 뭐 아이들이 공부를 계속 잘하는 것도 아니고 꼭 좋은 대학을 나왔다고 해서 뭐 또 행복한 인생인가 뭐 이런 생각도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 내용이네요. 그러니까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에 대해서 부모 의도로 선택을 한다. 이건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입니다. 자존감을 파는 사무실. 네. 중국의 청년 실업률이 심각하다는 뉴스 뭐 여러 차례 보도를 맞습니다. 보셨을 네. 텐데요. 그래서 이제 청년 실업자들이 독서실을 가듯이 돈을 내고 출근하는 사무실이 중국에 있습니다. 네. 영국의 BBC가 중국 청년 실업자 사이에서 돈을 내고 일을 하는 척할 수 있는 사무실이 생겨나서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중국 광둥성에 살고 있는 한 30대 남성이 올해 4월 달부터 하루에 30위안, 돈으로 한 5,800원 정도 내고 네. pretend to work, 일하는 척하기 라는 사무실로 출근한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예, 진짜 사무실처럼 생겼고요. 네. 이 남성만 출근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여러 명의 동료가 같이 나와 있다고 합니다. 아침 8시나 9시에 출근해서 밤 11시까지 일을 할 때도 있다고 하는데 네. 어쨌든 집에 혼자 가만히 있을 때보다도 훨씬 더 행복하고요. 그리고 어쨌든 사무실에 나가니까 옆에 누군가 동료도 있고 대화할 사람도 있고 네. 그래서 마치 한 팀으로 일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기분이 좋다. 그러니까 자존감이 올라가는 거죠.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같은 현상은 중국의 경제 그리고 이제 고용 시장이 좋지 않다 보니까 벌어지는 건데요. 지난 6월달 청년 실업률이 14.5%. 이제 이거는 중국 국가의 공식적인 통계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더 많을 것이고요. 또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찾고자 하는 일부 청년들이 마음에 안 들면 아예 구직 활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집에만 있고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돈을 조금 내서라도 내가 사무실에 가서 갈 곳이 있는 네. 게. 그리고 이제 또 그 퇴직하신 분들도 그렇잖아요. 집에 가만히 있으면 네, 네. 부인 눈치도 좀 보이고 뭐 이러니까 어딜 나가신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런 가짜 직장이 선전, 상하이, 난징, 우한, 청두 중국의 주요 도시에서 등장을 하고 있고요. 네. 사무실에 가면 컴퓨터 있고 있겠죠. 회의실도 있고 네. 인터넷 기본 제공이고요. 하루에 보통 5,800원의 수련으로
10,000원 정도 내면은 사무실 쓸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일부 사무실은 이제 경쟁력 차원에서 점심, 간식, 음료까지 제공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예전에 왜 위워크라고 그 예. 사무실도 유행한 공유 적이- 사무실. 있었는데 네. 약간 그거의 다른 버전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나가서 뭐라도 하면서 좀 만족감을 느끼는 것으로 보이고요. 전문가들은 이렇게 이제 가짜 출근 현상에 대해서 이게 단순히 좀 장난 같지는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경제 전환기의 교육, 노동시장의 불일치에서 비롯된 현상이고 청년들이 본격적인 취업 전 다음 단계를 고민하거나 머무는 전환기 공간으로도 기능하기 때문에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네. 또 다른 전문가도 기회 부족 때문에 좌절감을 느끼고 무력감에 빠져 있는 청년들이 스스로 어딘가를 나가서 이제 공간을 확보하면서 숨쉴 공간을 찾는 것 같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여기에서 좀 기회를 좀 엿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진짜 이제 또 취업으로 좀 연결되면. 네. 그리고 또 좋겠는데. 어쨌든 동료가 옆에 있으니까 네, 네. 얘기를 하다가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도 있고. 너무 나만 고립되지 않는. 네, 맞아요. 네. 그렇군요. 다음 키워드 조용한 신입사원. 네. 혹시 이것 때문에 어쩌면 중국의 청년 실업률이 더 높은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네. 중국이 로봇을 굉장히 열심히 개발하고 있고 제품도 그렇죠. 많이 출시하고 있는데요. 네. 중국의 로봇 스타트업인 에지봇이 박형 휴머노이드 로봇 위안정 A2W 100대를 자동차 부품 제조기업인 프린전공 공장에 배치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100명의 사람 만약에 사람이라면 네. 100명의 신입 직원이 한꺼번에 투입이 되는 건데요. 세계 최초로 휴머노이드 로봇이 이렇게 대규모로 상업 계약을 맺은 첫 번째 사례라고 합니다. 네. 사람 대신에 휴머노이드 로봇이 이제 공장에 배치가 돼서 네. 일을 하고 있는 건데요. 100대가 한꺼번에 들어갔고요. 우리 돈으로 수십억 원 정도 금액이 들어가는 거라고 합니다. 이 로봇들이 하는 일은 물류 운반 테스트를 거쳐서 정식 채용이 됐다고 하는데요. 네. 물류 적재, 하역 뭐 이런 것들을 만든다고 하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공장이다 보니까 무거운 짐이 많아서요. 무거운 물류 운반 작업을 로봇이 대신해서 근로자들이 좀 더 가치 있는 다른 일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 개의 근무조가 무려 1,000개의 물류 상자를 배송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혹시 주변에 사람이 있다면 회피하는 기능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10,000번의 작업을 이미 테스트를 진행해 봤는데 네. 실수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하니까요. 어쨌든 로봇이 점점 더 많이 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네요. 네.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 외신캐스터 조윤주 씨가 전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립니다. 바비 다린의 맥 더 나이프 함께 듣겠습니다. Oh, the shark, babe, has such teeth, dear, and it shows them pearly white. Just a jackknife has old Maggie Heath, babe, and it keeps it out of sight. You know when that shark bites with his teeth, babe, scarlet billows start to spread. Fancy gloves, though, wears old Maggie Heath, babe, so there's never a trace of red. Now on the sidewalk, ooh, Sunday morning, lies a body just oozing life. And someone sneaking round the corner. Could that someone be Mac the Knife? There's a tugboat down by the river, don't you know, where a cement bag's just drooping on down. Oh, that cement is just, it's there for the weight to dare. 5 will get you 10 old Mackies back in town. Don't you hear about Louis Miller? He disappeared, babe, after drawing out all his hard-earned cash. And now Maggie Heath spins just like a sailor. Could it be our boy's done something rash? Yeah.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어제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면서 한 명이 숨지고 212건의 시설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또 가옥 145채가 침수되고 500세대 주민 733명이 일시 대피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가 구속 수감된 뒤 처음으로 오늘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부당 선거 개입과 공천계의 무역 부분 등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가 내란 특검 수사와 관련해 이승호 합참 작전본부장을 직무정지 조치했습니다. 특검은 앞서 이 전 본부장을 피의자로 전환하고 지난 8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계 무효로 기소된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 비서관, 민주당 한병도 의원에게도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광복 80주년인 내일 저녁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이재명 대통령 국민 임명식이 진행됩니다. 주간 방송사는 KBS로 각계 대표와 시민 등 10,000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언론개혁 특위를 구성하고 유튜브 콘텐츠와 언론 보도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합니다. 국민의힘은 8.22 전당대회를 앞두고 권역별 합동연설회 마지막 순서로 오늘 수도권, 강원, 제주 합동연설회를 개최합니다. 베트남의 K9 국산 자주포 20문을 2억 5천만 달러, 약 3,500억 원에 수출하는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공산주의 국가 대상의 첫 K방산 수출입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통신원 취재 수첩, 오늘은 파키스탄 카라치로 가보겠습니다. 박성준 통신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이 파키스탄 군부 실세로 꼽히는 육군 참모총장이 미국을 잇따라 방문했다고요? 네, 파키스탄 육군 참모총장 시드 아스임 무니르 야전 사령관은 지난 6월 중순에 미국을 방문했고요. 네. 최근 2달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또다시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그가 언제 워싱턴에 도착했는지 자세한 일정은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미국에 머무는 동안 미국의 고위 간부 및 정계 지도자들과 회동을 가졌다고 군 언론이 일요일에 보도했습니다. 네. 이를 보면 이슬라마바드는 워싱턴과 더욱 긴밀한 방위 및 안보 관계를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파키스탄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동안 미국과의 협력 확대를 모색하는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로 대테러 갈등으로 인한 수년간 경색되었던 관계였는데요. 양국은 트럼프 행정부 기간 동안 군사 및 경제 관계를 재건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미국 방문에서 어떤 일정을 소화했을까요? 네, 군 미디어에서는 성명을 통해서 육군 참모총장이 미국을 공식 방문했다고 밝혔으며 퇴임하는 미국 중부 사령부 사령관 마이클 이 쿠릴라의 퇴임식과 그의 후임자인 브래드 쿠퍼 제독이 지휘권을 맡는 것을 기념하여 지휘권 이양식에 참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이 내용과 함께 무니르가 쿠릴라 장군의 리더십과 파키스탄 미국 간의 군사 협력 강화를 위한 그의 공헌을 칭찬하고 쿠퍼 제독에게도 최선의 소원을 전하면서 공통의 안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협력에 대한 확신을 가졌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또한 미국 합동참모본부의 의장인 댄 케인 장군을 만나서
상호 전문적인 관심사에 대한 문제를 논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사실 파키스탄이 친중국 국가로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잇따라서 미국을 방문한 이유는 어떤 걸까요? 예, 문희리 참모총장은 미국 방문은 파키스탄과 미국 간의 더욱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번 파키스탄 육군 참모총장의 방문은 지난 6월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문희를 초대해서 전례없는 오찬을 제공한 이후 두 번째입니다. 두 사람은 중동의 긴장, 특히 당시 이란과 군사적인 갈등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외교적인 노력에 힘입어서 워싱턴은 파키스탄의 지도력을 칭찬하고 아프가니스탄 관련 우려로 축소되었던 군사 협력을 재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슬람마바드는 무기 공급 및 국방 인프라 구축을 포함한 중국과의 오랜 협력 관계와 미국에 대한 관계 강화 또한 균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 군부는 역사 내 거의 절반 동안 나라를 직접 통치해왔으며 권력을 쥐지 않고 있을 때에도 정치적인 문제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외교 안보 정책을 형성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 중국과의 관계에도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파키스탄과 중국은 상호 신뢰, 경제 협력 그리고 지역적 연계성을 기반한 오랜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유지해 왔습니다. 네. 수십 년에 걸쳐서 양국은 무역, 에너지, 인프라, 국방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관계를 확대했고요. 중국의 파키스탄 경제 회랑, 시펙 같은 사업에 공동의 발전을 해왔습니다. 육군 참모총장 문희르는 지난 7월 말 중국을 공식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때 군관원 공보실은 성명을 통해서 문희르가 중국의 부주석과 또 중국의 외교부장을 등 다양한 중국 군 지도자들과 회동을 가졌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또한 이런 방문이 두 형제국 간의 정치적, 군사적 유대가 깊어지고 있음을 반영한다라고 말하고 지속적인 고위급 대화와 교류를 통해서 지역 안보를 증진시켜라는 공동적인 결의를 강조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는 좀 미중 사이에서 균형 외교를 모색하는 게 아닌가 싶네요. 네, 그렇습니다. 파키스탄 정치권은 친미와 친중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네. 군부 또한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번 문희르 참모총장은 친미로 불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군부는 그동안 균형 있는 관계 그리고 정치인들보다는 청결하다는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중국과 미국의 군사적인 관계에서도 어느 쪽에 일방적으로 치우치지 아니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래된 형제 국가이면서 경제 군사적 지원을 하고 있는 중국을 떨쳐내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또한 그동안 테러와의 전쟁으로 많은 지원을 해온 미국과의 관계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선택이라기보다는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파키스탄의 국익을 우선에 두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파키스탄 카라치에서 박성준 통신원이었습니다. 하얀 석유라고도 불리는 리튬은 팬데믹 시기 2차 전지주 광풍을 몰고 왔던 주인공입니다. 하지만 3년 사이 가격이 90% 가까이 하락할 만큼 극심한 공급 과잉 사태를 겪었는데요. 그 이유는 엄청나게 등산하고 물량을 밀어내고 있는 중국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랬던 중국이 본격적인 감산에 나선 것 같다 이런 전망이 나온다고 하네요. 리튬 시장이 공급 과잉 터널을 벗어날 수 있을지 오늘 글로벌 경제에서 알아보겠습니다. 3프로TV 언더스탠딩 김상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중국이 리튬 감산에 나섰다고요? 일단 봐야 되긴 합니다만 네. 최근 세계 최대 배터리 제조업체인 CATL이라고 하는 업체가 중국 장시성에 있는 젠샤워라고 하는 이름의 리튬 광산의 운영을 일시적으로 중단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이 리튬 광산은 지난해 탄산 리튬이라고 하는 걸 대략 6만 톤가량 생산을 했는데요. 네. 전 세계 채굴 생산량의 한 5% 정도, 그다음에 중국 내 생산량의 한 20% 정도를 차지할 만큼 굉장히 큰 광산입니다. 네. 순위로 따지면 전 세계 한 5위쯤 되는 광산인데
대략 3개월 정도 멈추겠다라고 했으니 역산을 해보면 1만 5천 톤쯤의 탄산 리튬 공급이 시장에서 사라지는 건데 네. 전 세계 탄산 리튬 공급량이 지금 대략 한 120만 톤쯤 된다고는 하거든요. 그래서 1.2%가 시장에서 사라지는 거니까 꽤 많은 물량이긴 합니다. 네. 그간 리튬 시장은 엄청난 공급 과잉에 시달렸었죠. 시장 조사 업체인 패스트마켓에 따르면 네. 탄산 리튬에서 탄산을 뺀 순수 리튬의 초과 공급 물량 같은 경우는 2023년에 17만 5천 톤, 2024년에는 15만 4천 톤 정도 됐는데요. 네. 전체 리튬 소비량이 지난해 기준으로 봤을 때는 대략 22만 톤쯤 되거든요. 오. 거기에선 70에서 80%를 창고에 쌓아놨다고 하는 얘기니까 그러네요. 공급 과잉이 어마어마했던 거죠. 그렇다 보니 2022년에 톤당 한 60만 위안, 우리 돈으로 치면 1억 원 정도 탄산 리튬의 가격이 올랐었는데 네. 거기에 10분의 1 토막 수준인 6만 위안까지 가격이 내렸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CATL의 리튬 광산 소식이 전해지면서 탄산 리튬의 가격도 7만 8천 위안 수준까지 조금 회복을 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왜 그 광산에서 생산을 중단하게 된 건지. 일단 표면적인 이유는 광산 채굴 면허가 끝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면허가 끝났으니까 중국 당국에 가서 다시 면허갱신 신청을 해야겠죠. 네. CATL 측도 우리가 관련 규정에 따라서 허가갱신 신청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회사 운영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이렇게 밝히고 있긴 합니다만 네. 시장의 기대는 이것과 조금 다릅니다. 사실 중국이 디플레이션에 빠졌다라고 하는 분석이 많이 있잖아요.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게 항상 좋은 건 아닙니다만 적당히는 올라야 하거든요. 그렇죠. 이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한 맞습니다. 거죠. 네. 그래서 물가가 올라야 사실 기업이 버는 돈이 많아지고 네. 기업이 돈을 많이 벌어야 가게로 돈이 많이 흘러 들어가고 네. 그래서 가게 호주머니 사정이 나아지면서 소비가 그래야 이제 소비도 늘어나야 하고. 네. 경기가 이제 살아나는 건데 네. 그게 바로 국민경제 선순환 구조라고도 하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안 되는 상황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디플레이션, 경기 침체라고 부르는데 최근에 시진핑 국가주석을 비롯해서 주요 인사가 이런 얘기를 부쩍 많이 합니다. 중국 기업들이 내이지안, 우리말로 번역을 하자면 소모성 가격 과열 경쟁을 벌이면서 디플레이션이 고착화하고 있다. 네. 이 때문에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인 건데 그래서 공급 과잉이 유발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 직격탄이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 중국 정부가 공급 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나선 것 아니냐. 그래서 면허, 갱신 허가 신청을 멈춘 것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분석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탄산 리튬의 가격도 조금 올랐고 네. 그다음에 미국과 호주, 홍콩 증시에 상장된 리튬 생산 업체들의 주가도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면 리튬 시장 공급 과잉도 역시 중국 때문이었던 네. 거네요. 맞습니다. 예. 전 세계 많은 산업과 제품, 그다음에 광물, 금속 등에서 중국발 공급 과잉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리튬 같은 경우는 대표 주자로 꼽힙니다. 네. 중국의 리튬 광산이 압도적으로 많아서 그런 건 아니에요. 사실 채굴 가능한 리튬량이 가장 많은 나라는 칠레입니다. 그 다음이 호주, 그다음에 최근에 아르헨티나, 그리고 중국은 그 다음이 4위 정도가 되는데 네. 그럼에도 중국이 전 세계 리튬 시장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이유는 정제 능력 때문인데 네. 이 정제 시장을 어떻게 장악을 했냐면 일단 호주나 남미 국가에서 리튬 광산이 개발이 된다. 네. 그러면 감펑 리튬, 그다음에 티안치 리튬, 그다음에 CATL 같은 중국 회사들이 투자자로 참여를 합니다. 네. 그리고 해당 광산에서 원광을 채굴한 뒤에 리튬 스포듀민이라고 부르는 정광을 만들거든요. 네. 대략 그 리튬의 함량을 5배에서 6배까지 올린 건데 이걸 배에 실어서 중국으로 옮겨옵니다. 그리고 배터리에 바로 쓸 수 있는 탄산 리튬, 그다음에 수산화 리튬 이런 형태로 정제를 하는 건데 네. 그렇다 보니까 전 세계 탄산 리튬, 그다음에 수산화 리튬의 60에서 70%가 중국에서 생산이 되는 겁니다. 현물 시장도 그래서 중국에 있고 벤치마크 가격도 달러가 아니라 위안화로 표시가 되는 것이고요. 네. 그러니까 현지에서 정제를 안 하고 중국으로 가져가서 하는 맞습니다. 거네요. 왜 여러 그런 건가요? 이유가 있기는 한데 네. 일단 중국에서 정제해야 가장 싸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네. 사실 탄산 리튬으로 정제를 하려면 광산 바로 옆에 대규모 정제 시설을 지으면 돼요. 근데 기술력이 있냐 없냐를 둘째치고 그렇게 하면 중국에서 정제한 탄산 리튬의 가격 경쟁력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네. 많은 분들 아시다시피 사실 중국은 인허가도 굉장히 쉽게 내주고 필요하다고 하면 그렇죠. 그다음에 전기 요금도 낮죠. 그리고 환경오염 규제도 많지 그렇죠.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호주나 남미에서는
낼 돈 다 내가면서 그렇죠. 환경도 신경 써야 그쵸, 되고 여러 가지 맞습니다. 규제가 많으니까. 그렇죠. 중국산을 과연 이길 수 있겠느냐. 그래서 광산업체 입장에서는 차라리 정광을 좀 더 비싸게 파는 게 남는 장사.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물론 아르헨티나의 리튬 광산이 있는 우리나라 포스코, 그다음에 칠레 SQM 같은 뭐 그런 기업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현지 광산 옆에 정제 시설을 갖추기도 합니다만 네. 많은 광산들이 중국의 정광만 팔고 손을 뗍니다. 실제로 채굴량으로 세계 1위인 호주의 그린부시라고 하는 광산이 있거든요. 네. 여기는 전체 리튬 정광 생산량의 96%를 중국으로 수출해서 가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은 리튬을 왜 이렇게 많이 가져가는 거예요? 일단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제일 목표가 에너지 안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네. 무슨 얘기냐면 미국이 장악한 석유쟁에서 궁극적으로 독립을 해야 된다. 이게 목표인 건데 그 쌍두마차가 전기차랑 신재생 에너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중국의 전기화 혁명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네. 일단 리튬이란 원소의 특성에 대해서 조금 간단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중학생 때 주기율표라고 하는 걸 배우잖아요. 네. 많이들 아직도 기억하실 기억나요. 텐데 수헬리베 맞아요. 네. 거기서 리튬의 원자 번호가 3번이에요. 리니까 리튬 그렇죠. 3번이에요. 맞습니다. 원자 번호가 3번이라고 하는 얘기는 굉장히 가볍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수소나 헬륨 다음으로 가볍고 심지어 기체인 산소보다도 가볍습니다. 네. 일단 가볍다는 게 첫 번째 장점이 되고요. 그다음에 알칼리족으로 분류가 되는데 반응성이 좋은 금속들을 알칼리족이라고 분류를 하거든요. 주기율표를 보시면 가장 왼쪽 열에 있는 맞아요. 금속들입니다. 반응성이 좋다라고 하는 얘기는 항상 뭔가 다른 금속에 붙어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다른 원소에. 네. 그래서 순도가 높은 리튬 같은 경우는 물에 닿으면 그냥 폭발해 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리튬 정제된 건 절대 손으로 만지시면 안 되는데 그래서 정제할 때 탄소랑 수소를 붙여서 탄산 리튬, 그다음에 산소나 수소를 붙여서 수산화 리튬으로 만들고 그걸 거래를 하는 겁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반응성이 좋다라고 하는 얘기는 바꿔 말하면 전기도 매우 쉽고 빠르게 다룰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사실 리튬이 대체할 수 없는 배터리의 주 원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진핑 주석이 쌍두마차로 삼은 전기차, 신재생 에너지는 사실 배터리가 필수잖아요. 그렇죠. 아직은 기술적으로 리튬이온 배터리처럼 가볍고 에너지 밀도가 높은 배터리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중국이 전 세계를 압도하는 리튬의 소비국이 된 것이고 그래서 리튬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겁니다. 어느 정도길래 블랙홀처럼 빨아들인다 이런 뭐, 표현까지 나올까요? 들으시면 공감하실 텐데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 세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를 포함해서 전기차 누적 판매 대수가 대략 5,800만 대 정도가 되거든요. 네. 중국에서 팔린 게 대략 2,200만 대니까 전 세계 전기차의 38%가 중국에서 굴러다닌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팔린 전기차가 1,700만 대예요. 근데 중국에서만 1,300만 대 정도가 팔렸습니다. 4대 중에 3대가 중국에서 팔린 전기차였다라는 그러네요. 얘기인 거죠. 네. 그다음에 리튬이 전기차 배터리에만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지난해 말 누적 기준으로 봤을 때 전 세계에 설치된 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 이게 규모가 한 150기가와트 정도 되거든요. 이게 네. 원전 한 150기 정도 되는 분량입니다. 그렇죠. 이 중에 40%인 60기가와트 정도가 중국에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 태양광 풍력 발전소의 절반 가량이 중국에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건데 이렇게 전기차, 그다음에 신재생 양축이 있기 때문에 전 세계 리튬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소비가 이렇게 많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급 과잉이 생겼다는 게 또 그렇죠. 이해가 안 되기도 맞습니다. 합니다. 2022년에 갑작스레 전기차가 많이 팔리면서 덩달아 그때 2차 전지주가 엄청나게 급등을 했었잖아요. 네. 많은 분들 기억하실 텐데 네. 리튬은 그래서 전기차 시대의 새로운 연료라서 하얀 석유라고라는 별칭으로 불리기도 하고 네. 그래서 당시에 10만 위안 정도 됐던 탄산 리튬의 가격이 60만 위안까지 오르니까 백색 황금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가격이 오르면 사실 많은 기업들이 광산을 찾아 나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광산이 많아지면서 자연스레 공급이 늘어나는 건데 특히 이때 또 중국 기업이 열을 굉장히 많이 올립니다. 리튬 채굴량이 2023년 이후에 한 55%가 늘었고요. 네. 그래서 2026년에는 호주를 제치고 세계 최대 리튬 생산국으로 올라설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수요가 늘긴 했습니다만 중국이 폭발적으로 늘린 공급량을 따라갈 만큼 늘어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좀 되게 신기한 건데 얼마나 공급을 많이 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질까 싶은 생각도 그러니까요. 드는데요. 예.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전기차가 불티나게 팔린다고는 합니다만 사실 네. 그 외의 국가에서는 정체된 모습이기도 하잖아요. 중국에서만 그렇죠. 그래서 2차 현상. 전지주의 주가가 훅 빠지기도 했고요. 예. 그래서 2023년, 2024년에 사실 리튬 재고가 창고에 꽉꽉 들어찼던 겁니다. 그래서 리튬 가격도 바닥을 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쭉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중국의 행보에 따라서 이 공급 과잉 문제도 좀 해결될 수 있다. 네, 이렇게 볼 수 맞습니다. 있겠네요. 네.
중국 정부가 사실 중국산 리튬 공급에 목줄을 쥐고 있는 건데 네. 지금까지는 사실 그냥 놓아둔 채 보고만 있었거든요. 예. 근데 디플레이션 문제 때문에 이제는 그 고삐를 잡아챌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평가하는 분석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신호탄이 CATL의 장시성 리튬 광산이다라고 하는 게 그런 그 평가인 건데 잘 생각을 해보시면 사실 광산이 라이선스 때문에 조업을 중단한다라고 하는 게 조금 이상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기한 만료야 사실 이미 정해진 날짜이고 미리 신청을 준비를 했으면 할 됐을 텐데. 갑자기 조업을 중단한다고 하니 물론 실제로 산업 전반에 걸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질지는 아직 100% 장담할 수 없기는 합니다만 네. 그래도 수요가 늘어나지 않으면 뭐 어차피 똑같은 게 아닌가. 네 맞습니다. 네. 그나마 조금 다행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리튬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는 하다는 건데요. 예. 페스트마켓 같은 시장 조사 업체는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리튬 공급 과잉 규모가 1만 톤 정도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만 톤. 2023년에는 17만 톤, 2024년에는 15만 톤이었으니까 1만 톤이라고 하면 공급을 따라갈 만큼 수요가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다라고도 평가할 수 있는 거죠. 네, 네. 물론 S&P 같은 경우에는 3만 3천 톤 정도의 과잉 상태가 지속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네. 이것도 과거의 17만 톤, 한 15만 톤 시절과 비교를 하게 되면 네. 창고에 쌓이는 물량이 많이 줄어들긴 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뭐 수요가 늘어났다 이런 증거로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사실은 중국 제외하면 뭐 최근에 전기차가 그렇게 많이 팔리는 것 같진 않거든요. 여러 가지 뭐 배터리 문제도 있고 해서. 맞습니다. 근데 어디에서 이렇게 늘어나는 걸까요? 사실 수요가? 뭐 중국에서 전기차가 많이 팔리고 있지만 다른 나라에서 전 세계에서는 전기차가 캐즘이라고 불릴 만큼 뭐 조금 수요 정체를 보고 있는 지금 상황인 건데 그런 현상이죠. 네. 그렇죠. 전기차에서 주춤한 수요를 배터리 에너지 저장 장치가 채우는 구조가 최근에 조금 생기고 있습니다. 예. 2023년에 전 세계에 새로 설치된 그 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이 한 42기가와트 정도가 되거든요. 네. 전년 대비 증가율이 한 53%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2024년에는 60기가와트 정도가 새로 설치가 됐는데 그래서 150기가와트 정도까지 늘었거든요. 네. 물론 이것도 중국 주도로 늘고 있기는 합니다만 최근에 AI 데이터 센터라고 하는 수요가 생기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 설치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인 건 맞습니다. 네. 이게 AI 데이터 센터랑 무슨 상관이냐라고도 생각하실 수 있기는 하지만 AI 산업이 성장을 하려면 사실 데이터 센터가 필수잖아요. 그렇죠. 근데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사실 전기 먹는 하마라고도 불리기도 하는데 네. 문제는 전기가 많이 들어가는데 새로 많이 들어가는데 발전소는 그렇게 후딱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그렇죠. 많이 걸리는데 네. 이것 때문에 이미 설치되어 있거나 혹은 허가가 끝난 태양광이나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소 전기를 끌어다 쓰는 데이터 센터 업체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네. 근데 24시간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해야 되는 게 데이터 센터인 건데 예.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는 사실 그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바로 옆에 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이라고 하는 걸 붙여야 되는데 네. AI 데이터 센터가 굉장히 많아지게 되면 당연히 이 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의 수요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더더군다나 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탄소 감축의 주축일 수밖에 없는 게 재생에너지가 탄소 감축의 주인공인데 그 바로 옆에 붙어야 되기 때문인 건데요. 그래서 국제에너지기구 같은 기관은 기후변화 협약을 지키려면 지금이 대략 150기가와트 정도 되는 에너지 저장 장치 규모가 2030년까지는 1500기가와트까지 늘어나야 된다. 5년 남았는데 10배가 늘어야 된다고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 중에 1200기가와트 정도가 배터리여야 되는데 5년 정도 남았으니까 뭐 대략 그 120기가와트씩 늘어야 210기가와트씩 늘어야 한다. 1년에. 그렇죠. 네. 이런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원전 한 210기 분량 정도 되는 굉장히 어마어마한 양이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여기에 데이터 센터 수요까지 가세를 했으니까 공급 과잉 문제만 해결이 되면 사실 수요 사이드에서는 문제가 해결이 됐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사실 뭐 미래에 어떻게 흘러갈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여하튼 중국 정부의 공급 과잉 문제 해결 의지가 리튬 시장의 향방을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도 중국의 행보가 궁금해진다. 맞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또 해볼 수 있겠네요. 글로벌 경제 3프로 TV 언더스탠딩 김상훈 기자와 오늘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 광복절 80주년 특집 다큐멘터리가 방송됩니다.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고요. 마지막 곡으로 너바나의 리튬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